먼저 심포지엄 일부의 좌장을 맡아주실 노일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가원에서 약 15년간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2013년 국립경상대학교 농학과 교수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도 왕성한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에 가을 날씨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님들을 모시고 이 학술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노일래입니다. 지금부터 일부 학술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학술 강연회에는 디지털 농업 대응 약용작물 연구와 실용화라는 주제로 세 분 연사님을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충북대학교의 유호진 교수님께서 오믹스 분석 기반 인삼뿌리 부피 생장 금형에 대한 강연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최승하 교수님의 유전체 교정 연구 동향 및 약용작물 적용 관련이라는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께서 인삼을 포함한 약용작물 디지털 육종 전략에 대하여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자이신 충북대 유호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이신 유호진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교수님께서는 포스덱에서 식물 분자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포스덱 그다음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셨고 인삼 질소 대사 생리 등 약용작물 생리와 관련된 많은 논문 집필과 더불어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유호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생물학과의 유호진 교수입니다. 일단 이런 학회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진짜 뜻깊고 반가운 분이 한 분 같이 연사로 초빙이 돼서 그 박사학위 때 진짜 가장 많은 영감을 주시고 또 학위논문 심사해 주신 최성화 교수님이 바로 저 다음에 또 강의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에 있다 보니 퇴임해 주신 저희 학부 스승님들 그다음에 또 저의 정말 이렇게 멘토 같은 우리 정일민 선생님도 여기 앞에 계시고 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이런 학회에서 가슴 두근두근한 기회가 정말 그게 오랜만인데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진 연구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자로서의 마음인데 일단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학자로 성장을 했고 했던 모습들을 스승들 앞에서 아마 오늘 거의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2008년도에 받았는데 거의 오늘 14년, 15년 만에 오늘 좀 거의 처음 뵀거든요. 내가 너무 죄송스럽죠 사실. 그래서 예 어쨌거나 오늘 저는 오믹스 분석 기반 인삼뿌리 부생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발표했는데 또 40분이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강의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저는 농학을 전공했던 학부생이었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기초 연구를 하는 이제 그 이학 생물학자로서 이제 생장을 해서 이제 제 정체성을 바탕으로 저는 그 인삼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식물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인삼이라는 식물들이 이렇게 기초 식물 유전학자 들이 어떤 관점에서 얘들을 연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에 마지막에는 제가 최근에 여기 하고 있는 그 새롭게 좀 이렇게 접근해보고 있는 이제 모델 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 오늘 이제 막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용작물 학회지만은 그다음에 농학을 기반으로 학회지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학자로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식물학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전학을 바탕으로 식물의 생장과 발달을 주로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피 유전학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천재에 있는 모습들을 모두 만들어내는 본질이죠, 사실. 그래서 근데 자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진이 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한 영역인데, 일단 좀 보시면 옆에 있는 나무는 이제 브리스톨 파인에 속에 있는 종인데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또 그쪽에 있는 안데 무슨 산맥에 있는데 로키 산맥에 있는데 약 5,000년 정도 살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쉘라라고 지었고요. 아마 이제 기독교를 있으신 분들은 무드쉘라가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 5,00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녹색의 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네이처지에서 그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됐던 논문의 어떤 그 생물학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뽑은 것들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240년 정도 수명이 된 오크트리의 지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위스 로잔 대학 교정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왜 나폴레옹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나폴레옹이 그 스위스를 그쪽 침공하면서 그때 심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수령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나무가 나폴레옹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나무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라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5,000년 살아도, 그다음에 나무에 암이 잘 안 걸립니다. 되게 오래 살고 세포 분열 똑같이 다세포 생물로서 세포 분열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진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이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식물이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잘 아시피 에그로박테리움 투맥시언스와 같은 에그로톤 소속들이 감염이 됐을 때 세포 분열이 빨라지는 그런 형태들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정단 부분에 있는 그 조직이 가장 최근에 나온 조직이고,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나온 조직이 가장 오래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단 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데피컬 메리스템부터 계속 생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8 정도의 그러니까 타임의 인터벌을 두고서 8군데의 조직을 뽑아서 지놈설을 분석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240년이 된 식물의 조직의 지놈이나 지금 1년 된 지놈의 조직이나 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식물이 되게 오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식물의 지놈의 어떤 스테빌리티를, 그런 어떤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이 식물을 되게 오래 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그럼 왜 식물이 이렇게 오래 사냐? 근데 오래 쓰는데 얘들이 생활사를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동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되게 불쌍합니다. 그냥 그 고착성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경적 변화에 그냥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노출되어져 있고,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진스테빌리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변이도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식물의 어떤 이런 발생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배발생 과정에서 자신들의 형태 형성을 비롯한 모든 발생을 끝낸 이후에 단순히 성장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지만, 식물은 배발생 과정에서 형성되는 슈데피컬 메리스템, 그다음에 루데피컬 메리스템, 그다음에 캠비움이라고 불리는 적어도 최소한 세 종류의 메리스템 액티비티, 즉 미분화 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유지시키면서 끊임없이 생물이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생장과 발달을 일으키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 모델 시스템 애기장대를 가지고 이러한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런 미분화 조직, 즉 메리스템의 영역들이 잘 규명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런 식물의 메리스템의 조직들이 끊임없이 셀프 리뉴얼, 그리고 분화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분화능을 유지하면서 발생과 그다음에 발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놈에 대한 서열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전학과, 그다음에 생화학, 그다음에 생물학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툴들이 이제 이쪽에 접목되게 되면서 현재 생물학은 이러한 메리스템들의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거의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그래서 저는 주 관심사는 이러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장과 발달을 조절하고 있는 저런 메리스템들의 그런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항상성으로 조절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앞으로 우리가 농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했던 이런 농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온 많은 작물들의 형질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메리스템과의 어떤 연관성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메리스템들의 활성도는 반드시 수량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주로 이제 애기장 때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주로 연구를 해오다가 학교에 오기 전부터 좀 이 인삼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좀 많은 좀 흥미를 좀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저장 기관으로서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용 작물로서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모델 시스템들은 전부 다 1년생 초본들입니다. 근데 얘들은 뭐 몇백 년도 산다고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산삼이 사는 거 보면은 몇백 년 사는데 얘들이 이러한 매년 해마다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이 제가 지금까지 관심 있는 그런 메리스템의 활성도와 어떻게 연관시키면서 이런 인삼의 저장 기간의 발달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적으로 부피 생장의 저장 기간을 가지는 다양한 우리 그 작물들이 많은데, 이런 작물들의 부피 생장에 관련되는 이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인삼은 이렇게 1년생 묘삼을 수확해서 이 묘삼을 이식해서 총 5년간, 그래서 총 6년간 인삼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그 재배법을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지금 인트로듀크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런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관여하는, 특히 그 중에서도 메리스템의 조절에 관여하는 그러한 인자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다음에 연구해왔던 이런 인자들이 이렇게 다년생 저장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인삼의 부피 생장에 이해하는 데에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발생 과정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1년생일 때 이렇게 저장기관의 형태적 특성을 완성시키고요. 스들링 에스타블리시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완성된 인삼의 저장기관은 이제 해가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뇌두라고 불리는 아마 포마레이팅 버드인데요. 이 버드의 계속적인 그러니까 발화, 그다음에 거기서 개화 일으키고, 그다음에 종실 맺고, 또 겨울철에 이제 지상부가 이제 다시 죽고, 그다음에 또 다음 해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두꺼운 인삼이 6년째 이렇게 수확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그러면 인삼이 일단은 이렇게 되게 부피 생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부피 생장의 양상이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델 시스템 애기장 때 시스템에서 우리가 알아낸 이런, 어쩌면은 그러니까 매년 새롭게 생장되고 있는 그런 부피 생장의 요인들이 이런 캠비움, 그러니까 형성층 줄기세포라고 보통 부르죠. 부피 생장을 관장하고 있는 형성층 줄기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과학자들은 실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생 6주차 때 거의 이렇게 캠비움 링이 형성되는 이제 인삼의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2년생, 4년생의 조직에 대한 저희가 이제 현미경적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인삼의 부피 생장은 여기 노란색 책에 있는 여기 약간 노란색 칸 안에 저기 제가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한 이 캠비움층으로부터 안쪽 피스 쪽으로는 자알렘층을 비반으로, 그다음에 이쪽 콜텍스 바깥, 그러니까 표피 쪽으로는 프로엠층이 형성되면서 끊임없이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구해왔던 식물의 2차 목본 부피 생장의 양상들은 대부분 캠비움으로부터 유도되는 자일렘, 그러니까 물간부의 집적들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인삼의 특성은 대부분이 다 전부 다 우리가 그 파렌키마라고 부르죠. 그 1차 세포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조직들이 주로 집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유조직 내에는 스타치 그래뉼이라고 하는 그 탄수화물
집적들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장근으로서의 그런 특성들을 형태학적 특성으로 이렇게 조직학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년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적어도 6년까지 키우는 그 기간 동안 인삼의 부피 생장을 관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형성층 줄기세포로부터 유지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은 이 형성층 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되는 세포들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목분에 대부분 뒷받이되는 그런 그 물간부의 세포들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세포벽이 두껍지 않은 1차 세포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장세포, 그러니까 스토리지 파렌키마셀로 얘들이 분화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직학적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특성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럼 1년생 때에 어떠한 조절 인자들이 이런 저장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장근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저장근의 특성이 연생이 나타나면서 발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윤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개갑된 종자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생긴 이제 전형적인 두 개의 코틸레돈을 달고 있는 쌍자엽식물의 특성,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한 4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레디클이 형성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물학이나 식물생리학색에서 보는 식물의 발아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되게 되면은 이게 코틸레돈 오프닝, 그러니까 하이포코틸의 생장이 일어나게 되면서 코틸레돈이 오픈되게 되고 2주차에 코틸레돈이 오픈되게 되고 그래서 쭈루룩 부피 생장이 일어나면서 약 한 6주 정도 때 이렇게 되면은 이파리가 완전히 오픈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적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얘들이 발화한 이후에 자, 이 저장 기관이 형성되는 기관이 어느 곳인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적해 나갔는데 바로 이렇게 코틸레돈 사이에 있는 슈데피컬 메리스템을 서스펜션하고 있는 하이포코틸부터 시작해서 저장기관이 집적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루데피컬 메리스템부터 형성되는 이런 뿌리들이 새롭게 나오는 신초들이 저장기관으로서의 그런 특성들을 이제 보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얘들의 부피 생장 길이를 두께를 이렇게 측정해 봤을 때 거의 한 4주에서 5주 사이 정도 넘어갈 때부터 완벽하게 부피 생장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얘들의 샘플들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특성들을 이제 주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4주에서 5주 사이에 부피 생장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4주 전에 이런 형성층 줄기세포가 형성될 것이고 그 형성된 형성층 줄기세포로부터 새로운 파렌키마 셀들이 계속 집적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얘들 다 주차별로 얘들의 섹션을 진행해 갔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주차가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캠비움 링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4주차가 되게 되면은 완벽한 캠비움 링이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캠비움으로부터 분화되는 모든 세포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타치들입니다. 스타치들이 집적되는 그런 세포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그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세포들이 2차 세포벽에 리근이 집적되어져 있는 물간부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 세포들이 물간부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저희들이 관찰했던 것이 이런 부피 생장의 양상이 이 코틸레돈의 오프닝과 함께 나온 새로운 신초로부터 잎이 광합성을 시작하는 양상과 부피 생장의 양상이 상당히 그런 코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좀 저희들이 경험상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부피 생장의 발달은 광합성의 시작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즉 부피 생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광합성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진행했는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광합성 상물인 바로 그 글루코즈의 어떤 트리트먼트가 광합성이 존재하지 않아도 또는 광합성의
광합성의 율을 저희가 측정하지 않아도 광합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산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걔들에 의해서 이런 저장기관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면은 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 발달하는데 아직 저장기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그 시점에 글루코즈를 좀 강하게 좀 쳐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집적되어져 있는 스타치 그레이 집적되어져 있는 수르지 파린케마 셀들의 부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캠비움층들의 형성이 글루코즈를 처리했을 때 아주 훨씬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광합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런 글루코즈에 의해서 이런 저장기관의 형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더 있는데 이것들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 관계가 좀 그래서 바로 이거 여기서 대충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2년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1년생의 이제 루트 뿌리의 저장기관의 이제 싱크의 활성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의 시작은 아마도 광합성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현재는 아마도 이 광합성 산물이 싱크 액티비티에 의해서 트랜스로케이션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활성화되는 이러한 뉴트리언트의 영양분의 이런 활성도가 싱크 액티비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뉴트리언트 센싱을 하는 인자들이 최근 유전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제 미국에 계신 제 지도 교수님 전신 교수님이신데 전신 교수님은 우리 동물의 그로스와 스트레스의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토르라고 하는 아주 되게 유명한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의 식물에서의 역할에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토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실에서는 이런 토르의 활성도가 그러니까 저장기관의 그 형성에 중요한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런 그 가설을 가지고 현재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일종의 이제 캠비움 능이 형성되게 되고 1차 년도 부피 생장의 양상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1년생 뿌리근은 이제 2년, 3년, 4년 이제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제 발생을 일으키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봄에 애들이 이제 발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광합성이 아주 강한 시기에 아주 부피 생장도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쯤 이런 가을철쯤에는 이제 얘들이 잎에 이제 광합성 효율이 좀 더 떨어지면서 이제 낙엽도 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런 캠비움의 도몬씨가 휴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 것이라는 것은 아마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실험들을 실제로 포장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우리 식물학자들한테는 되게 좀 위험한 도박입니다. 왜냐면은 외부의 환경적 변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을 다 나타내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적 요인을 일원화시키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찰하고자 하는 특성들만 저희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온실로 이제 애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물론 이제 이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들 중에서 이런 1년생 묘삼을 온실로 가지고 와서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1년생 묘삼을 갖다 보면 이제 2년생 이제 3이 되는 거죠. 3의 발등은 포장에서 보통 그런 것보다는 조금 빠르지만은 대체적으로 한 3달에서 4달 정도면은 한 사이클에 충분히 발생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생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은 충분히 부피 생장을 일으키는 저장근으로서의 발생을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다음 연도에 인삼의 새로운 생활사를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뇌두의 발생도 온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1년생의 시드링 에스트레먼트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2년생부터의 발생은 또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1년생에서는 배발생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로캠비움으로부터 캠비움이 형성되게 되는데 2년생부터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바스큘라 캠비움의 도몬씨가 이제 릴리즈 되면서 도몬스가 이제 휴면이 깨지게 되면서 캠비움의 활성도가 일어나게 되고 캠비움 활성도가 수르지 파린키마 셀들의 분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휴면을 접하는 이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실질적으로 2년생에서도 온실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차별로 쭈루룩 애들의 발생 단계별 섹션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평광 현미경을 통해서 임삼의 조직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얘들의 세포벽과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
유전형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서 편강을 좀 접촉을 해봤는데요. 자, 영주차 때 이제 휴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 캠비움 전혀 캠비움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얘들이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파리가 새로운 이파리가 완전히 완수 광합성이 시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자 캠비움능이 형성되게 되고 그다음에 캠비움으로부터 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들의 이런 유세포들의 이렇게 스타치 그레이들이 집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4주가 지나게 되면서 거의 4주가 되면은 완벽한 캠비움능이 형성되게 되고 이제 새로운 2년생 생활사를 시작하면서 얘들의 이제 부피 생장이 이제 점점 일어난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이제 6주, 8주, 10주, 12주, 16주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잎이 그러니까 이제 단풍이 져서 이제 거의 클로로필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인데 이 캠비움의 특성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이 지상부의 이제 광합성 능력이 거의 떨어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자 캠비움층이 거의 사라지면서 이제 도먼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은 저희가 포장에 일반적으로 3월 중순경에 묘삼을 캐서 4월 초중순경쯤에 이제 애들이 이식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나타나는 인삼의 부피 생장의 양상들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온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똑같이 이제 2년생에서부터도 똑같이 이런 글루코즈 광합성 산물에 의해서 부피 생장의 활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똑같이 2년생에서 이제 글루코즈를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끔 이파리가 새로운 신초가 나서 애들이 오프닝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암 조건을 줬습니다. 암 조건을 주고 광합성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글루코즈만 넣고 안 넣고의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은 발생을 일으키진 않지만은 자 다크 상태에서 글루코즈를 처리한 조건에서 이렇게 스타치 그레인들이 축적되는 스토리시 파레키마 셀들의 형성이 일어나고 또한 이 캠비움층의 발생도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글루코즈를 처리했을 때 1년생에서 나타났던 그런 양상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로 봐서는 2년생에서도 똑같이 광합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런 광합성 산물들이 저장기관의 어떤 활성도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쪽에 집적되면 이동된 이러한 영양분의 어떤 이런 센싱들이 저기를 이 부피 생장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양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아냈던 이런 캠비움의 활성도를 조절하면서 얘들의 분화에 조절하는 그런 유전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네트워크들이 실제적으로 인삼의 부피 생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애기장 때입니다. 애기장 때에서 이러한 유전적 인자들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유전적 인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캠비움으로부터 이런 피스 쪽 콜테스 쪽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엠과 그다음에 피스 쪽으로 만들어지는 자알렘의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 이러한 인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인자들이 그래서 관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삼에서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제 유전학자들은 일단 특정한 유전 인자들을 찾아내고 이 유전자들을 낙아웃도 시켜보고 과발현도 시켜보고 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양태진 교수님 와 계시지만은 양태진 교수님께서 이쪽 인삼의 진호 분화, 그다음에 이제 진화 이쪽에 아주 가장 세계적인 학자시죠. 그래서 양태진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하신 결과들을 제가 조금 인용을 좀 해보면은 인삼은 200채의 원초상부터 2번의 홀지논 디플리케이션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낙스 진생은 2개의 종이 교잡되어져 있는 2개 그 지놈을 다 가지고 있는 이질 4배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놈의 크기는 거의 우리 사람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정도의 사이즈 약 3.2기가 정도의 지놈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거의 이제 잘 아시겠지만 2년 그다음에 3년 차 돼야지 이제 종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전학자로서는 사실 가장 기피하는 재료입니다. 유전학으로 뭔가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제가 너무 여기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서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기장 때와 비교해 가면서 얘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양태진 교수님께서 이제 인삼에 대한 지놈 서열도 2018년도에 이제 발표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 이제 아주 훨씬 더 고도화된
정보들을 곧 발표해 주실 거라고 이제 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태진 교수님 이런 지놈 사회를 이제 어셈블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정보들이 저희들한테는 일단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근 발달한 MGS 시퀀싱 기술 중에 이제 아이소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트랜스크립트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커다란 긴 클러스를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좀 그래도 우리가 확보한 mRNA의 서열들은 거의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아이소식을 통해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트 정보들을 좀 확보해서 진 어노테이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인삼의 2년생에서의 초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후기 에서 발달에 다는 그런 거기에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적인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미스 분석 중에 하나인 RNA-seq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실에서 묘삼이 이파리가 신초가 나타나는 2주 정도의 시간을 저희들은 이제 초기 샘플로 봤고요. 그 다음에 8주가 가장 왕성하게 지금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8주를 중기로 봤고요. 그리고 16주가 가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지상부의 저기가 생육이 끝나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이른 12주를 후기로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각각의 이제 애들에 대한 RNA-seq 분석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기 샘플에 비해서 중기와 후기 샘플들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중기와 후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유사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유전적인 발현의 양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첫 번째 초기와 중기, 그래서 중기의 부피 생장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인자가 무엇이냐, 그리고 초기에 캠비움의 도문시를 분리시키는 그런 인자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제 2개의 그룹을 놓고 이제 지오텀 분석을 진행했을 때 저희한테 가장 눈에 띄었던 이제 텀들이 무엇이냐면은 질산염의 흡수와 그다음에 질산염의 동화, 그리고 옥신이라는 호르몬의 텀들이 매우 중요하게 이쪽 초기 2주차 샘플에서 다른 8주차 샘플에 비해서 되게 시그니피컨트하게 얘들의 발현이 이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애기장 때 모델 시스템 통해서 뿌리 발달을 한 데 있어서 질산염의 흡수는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항상성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면서 애기장 때 뿌리 발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쪽 이 2개의 텀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다른 텀에 비해서 얘들이 매우 중요하게 초기에 인삼의 이런 캠비움층의 새로운 르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진세 애니치먼트 아나리시스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각각의 텀들 중에 이 텀들이 특정 시기 2개의 비교군 내서 어느 쪽에서 더 기여를 많이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2주차에 그러니까 즉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옥신과 그다음에 나이트레이트의 동화에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매우 시그니펀트하게 애니치먼트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은 옥신과 질산염의 이런 캠비움층의 르제너레이션과 그 다음에 스타치 그래뉼을 집적하고 있는 이런 파렌키마 저장 세포들의 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부분들을 바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주차 되는 샘플에 옥신과 그다음에 NO3를 처리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캠비움층의 활성도도 되게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 세포들의 분화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는 옥신은 잘 아시다시피 정단에 있는 슈데피컬 메리스템으로부터 주로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폴라옥신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들이 뿌리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폴라옥신 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드럭이 MPA라는 드럭인데요. 이게 애기장 때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드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옥신의 흐름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뿌리 쪽으로 옥신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3를 처리한 상태에서 MPA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런 MPA, 그러니까 NO3,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를 처리한 그런 효과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트레이트의 흡수 나왔던 동화가 매우 강하게 초기에 일어나게 되면서 옥신의 어떤 항상성을 강하게 유지시켜주게 되고, 이것이 이런 캠비움의 르제너레이션에 초기 발달 초기에 캠비움 르제너레이션에 되게 중요한 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기 쪽에서 이제 그러면 주로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영상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봤더니 이미 부피 생장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2가지 양상이에요. 캠비움으로부터 세포 분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미 분열이 끝난 세포가 길이가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 눈에 확 띄었던 것들은 당연히 셀 사이클 양상은 되게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확 띄었던 것들이 여기 이 교수님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되게 많은 연구하셨던 익스펜신과 같은 이런 세포 신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텀들이 중기 영역에 아주 강하게 애니치먼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기 때 또 후기로 내려가면은 이 텀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부피 생장의 캠비움층으로부터 얘들이 분화되는 세포들의 발생하는 단계별 특성들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기장 때에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했던 방법인데, 아기장 때 정단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의 메리스템 존을 일으키게 되고, 그다음에 트랜스버전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머추레이션 존으로 이제 일으키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여기 인삼의 부피 생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런 텀들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 그 캠비움 존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형성되는 세포들은 보시다시피 세포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이제 트랜지션 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ոն게이션 존.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세포들이 점점점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심부에 들어갈수록 완벽하게 해서 머추레이션 존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명명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매우 큰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양상들이 EZ와 MZ에서 이 길이 생장이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존인데, 이 존에 있는 세포들이 즉 후기로 MZ와 EZ에서 6주에서 8주 정도로 갈 사이에 얘들이 급격하게 신장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즈베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인삼의 부피 생장에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로 작동한다라는 것들을 20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은 되게 흥미롭게도 즈베렐린은 그 식물의 길이 생장에 주로 관여하는 애들로 알려져 있는데, 얘들이 인삼에서는 세포 분열을 매우 강하게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베렐린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캠비움 존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텐션 존에 있는 세포의 뒷받이 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도 발표를 할 때 여기에 캠비움으로부터의 셀 사이클 세포 분열의 능력을 되게 높게 유지하면서 부피생을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예전에 조직을 만들었던 지베렐린 처리했던 샘플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역시 지베렐린 처리했을 때 요 머추레이션 존과 그다음에 일롱게이션 존에서의 이러한 세포의 길이 생장이 되게 강하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로 그러면은 지베렐린의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드럭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클라부트라졸이라는 시약인데요. 이것들 쳐주게 되면은 이와 반대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통계적으로도 중기쯤에는 지베렐린의 생합성의 텀들이 매우 강하게 니치된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갔을 때는 그럼 누가 그러면은 캠비움의 휴면을 유도할 것이냐? 휴면을 유도하는 가장 잘 알려진 호르몬은 ABA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ABA 호르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텀들은 전혀 관련이 없고 후반기에는 유일하게 자스몬 엑시드 텀만 나타났습니다. 이건 되게 흥미롭다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뇌두의 휴면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스몬산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스몬산도 역시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해봤을 때는 AB에도 똑같이 처리했는데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자스몬산을 처리했을 때 캠비움의 도몬C가 아주 빠르게 유도된다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캠비움의 도몬C가 빠르게 유도돼 버리니까 캠비움으로부터 분화되는 이런 스타치 파렌키마 셀들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피 생장이 이제 저해된다는 특성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린 결론들은 이렇게 시드링 에스타블리시먼트에 있어서 이제 이런 광합성이 되게 중요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 이후 캠비움 르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나이트레이트와 옥신 시그널링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면서 그 다운스트림에 존재하고 있는 아마도 즈바랄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즈바랄린들이 이런 캠비움의 액티베이션과 그다음에 익스펜신들의 활성도를 통해서 이들의 부피 생장을 왕성하게 일으키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휴면을 유도할 때는 자스몬산의 패스웨이들이 주로 여기에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의 이제 주된 연구 결과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떤 연구들을 좀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삼의 저장 뿌리가 어떻게 혼내는다. 근데 이 저장 뿌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2차 부피 생장의 주된 요인인 목질화가 아닌 인삼의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 파렌키마 유조직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질문은 그럼 누가 왜 얘들 같은 경우는 캠비움 똑같은 식물들인데 캠비움으로부터 분화되는 대부분 세포들이 이런 목질화되지 않고 이렇게 파렌키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유전적 요인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이 현재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애기장 때인데 애기장 때를 써보려고 보였더니 애기장 때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이제 특징식물학과의 이제 조현우 교수가 이제 실험한 결과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애기장 때의 꽃이 피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5주에서 6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시기가. 그런데 애기장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2차 생장이 나타나는데 얘들은 거의 4주째 만들어지는 이런 캠비움 링으로부터 형성되는 이 조직들이 6주, 7주, 8주가 가도 더 이상 얘들이 부생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이 캠비움 가랑 아래쪽에 2차 물간부라고 얘기하는 이게 리그닌이 집적되어져 있는 리그닌이 집적되는 이런 물간부 세포들이 주로 집적되는 그런 특성인데, 즉 애기장 때로는 이러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파렌키마의 분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의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모델 시스템은 냉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냉이는 이질 4배체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냉이는 지금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고 저쪽 북유럽 쪽에 자생하고 있는 냉이의 근현종입니다. 그래서 냉이가 이런 캅셀라 루벨라와 캅셀라 그랜디플로라고 하는 종간 교잡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성종입니다. 그다음에 냉이는 우리나라의 외래종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퍼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4배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냉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유전학자들한테. 근데 이 냉이의 그러니까 원조상이죠. 냉이의 원조상은 지놈이 매우 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도 되게 짧고요. 그 다음에 자식성입니다. 유전학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유전적 다양성이 많이 나타나니까 종자도 많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플로라 디핑을 해 에기로박테리움 트랜스포레이션도 쉽게 일어납니다. 지놈 브라우저가 현재 아직 완벽한 지놈은 아니지만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내추럴 어세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네. 그리고 이제 펑셔널 툴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저희들이 보는 그 냉이의 뿌리의 저장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냉이의 저장 뿌리 형성들을 저희가 똑같이 발달 단계별로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와서 3주, 4주, 12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충분하게 이런 파렌키마의 분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성된 파렌키마에 이렇게 스타치 그레일들이 집적되는 이 스토리지 파렌키마 셀들의 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여기까지 오늘 발표 드리고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 지금은 포스닥 3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예요. 제 아내 저희 포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도 같이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4명과 함께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지놈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많은 분석들은 충남대학교 심동환 교수님께서 함께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